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미암 유희춘과 그의 아내 덕봉 송 씨가 정말 친구 같은 부부였잖아요. 친구인 부부였죠. 그들은 서로 많은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모두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암 유희춘 선생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암 유 선생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국역 덕봉집이라고는 책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6세기의 한 선비가, 그것도 사실 여성에 대해서 남성과 평등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 한 선비가 아내의 시와 아내의 문을 감상하면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들을 베껴놓고 그것을 따로 묶어서 덕봉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기에다가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 일기가 남아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연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했죠. 조정에 있을 때도 일기를 읽어보면은 조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에 와서 아내하고 나누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입이 무거운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마 미암 유희춘의 시대에도 많은 남성들은 바깥 일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히 누구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서 퇴계 이황과 같은 분은 결코 바깥 일을 아내에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상도에서는 대체로 여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봤죠. 여성에게 한문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19세기에 나와서 아마 일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그러니까 경상도 여성들 중에서 저는 지금 영호남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호남 출신들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하서 김 선생의 경우에도 사실 하서 김 선생도 부인 윤 씨하고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것은 이제 제가 제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집에 있는 시를 열심히 읽어본 결과 알 수 있었던 것이지 그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서의 가장 좋은 벗 미암도 그랬더라. 그런데 하서의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서가 쓴 일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미암은 일기가 있어서 알 수 있는데요. 조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내하고 자세히 주고받는 이야기가 일기 중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기 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내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렇게 답을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점도 있습니다. 미암의 일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본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친필본, 미암 일기 그 자체. 그거는 초서로 되어 있습니다. 친필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문집에 실린 일기가 있습니다. 그럼 문집에 실린 미암 일기는 친필로 쓴 미암 일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거의 다른 사람의 일기라고 봐야 옳습니다. 거의 다른 사람의 일기라고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16세기 선비가 썼던 이야기, 16세기 선비가 토로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 좀 얘기를 꺼내놓고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가 문집본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문집본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일기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암 일기는 문집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친필본 미암 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암 일기를 보면은
덕봉은 학식이 매우 풍부해요. 그래서 사실상 미암의 도서관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암은 큰 학자이고 책을 매우 사랑했고, 그리고 조정에 있는, 그러니까 귀향인사리에서 돌아와가지고 조정에 있던 약 10년 동안에 서울에 있는 귀한 책을 다 찍었어요. 그 일기 보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무아무개에게, 인쇄공을 말하는 거죠. 주자소에 있는 인쇄공 아무아무개에 부탁해서 무슨 책을 찍으라고 했다.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원히 서울에 살 수도 없고 영원히 말하자면 왕립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책을 무지무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은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미암 자신이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걸 바로 아내인 덕봉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암은 때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요. 아내는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책을 실제로 많이 읽은 사람은 미암이었겠다, 덕봉이었겠다. 아마 덕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책은 덕봉이 오히려 더 많이 읽고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도, 지금 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도 미암이 잘 썼겠습니까? 덕봉이 잘 썼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내 덕봉이 남편을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원진사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대과에 무사히 합격해서 지금 홍문관에 큰 벼슬을 하고 있는 대학자 미암에게 덕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시는 많이 떨어져. 그리고 미암도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시는 여보 당신의 시가 내 시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두 부부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주고받았을. 날마다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몇 번은 살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남편, 그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도 참 솔직한 인간이죠. 그리고 대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당돌하기도 하지만은 자신감에 넘치는 그야말로 꼿꼿한 여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대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말에서 저 사람이 토라지지는 않을 거야. 뭐 이거 사실인데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미암이 쓴 아주 행복에 넘치는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아내가 음식 마련해 주어 그저 한가롭지. 손자가 가업을 이었군. 이건 손자 유광선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기쁘기 그지없네. 만사는 인연대로 되는 법.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지. 나는 오직 주자의 책을 읽으며 큰 기쁨 맛보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시를 쓰면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주 모든 것을 이룬 선비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만족 그 자체죠.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자, 이제 시를 어떻게 썼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죠. 이제 유희춘은 다시 조정에 들어간 유희춘은 재능을 인정받아서 임금님의 측근에서 경연의 관리로서, 높은 관리로서 날마다 경연에서 임금님과 함께 경사를 토론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러다 보면 임금님이 술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음식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암은 아주 빈번하게 그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인에게 주어서 아내에게 보내줍니다. 이런 분 드물죠. 그러면 또 남편이 보내준 그걸 받아서
그 술도 마시고 그 과일도 먹고 그 음식도 궁중 음식도 먹으면서 아내는 또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를 뒷바라지 참 잘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좋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부부가 서로 시를 주고받고 기쁨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남편과 부부와 아들 셋이 한날 시를 주고받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유이춘은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대궐에서 은총 입은 날이지 노랑 국화꽃을 술잔에 띄우기 좋아라. 집안의 식구 대여섯이 모여 태평 시절을 함께 즐긴다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완전히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현재를 얘기했습니까? 과거를 얘기했습니까? 미래를 얘기했습니까? 남편은 만족스러운 현실을 얘기했죠. 아마 그게 남자인가 봐요. 남자는 현실을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아내는 시선을 돌려서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남북으로 헤어졌지요. 어찌 이런 좋은 시절이 다시 올 줄 알았겠어요. 맑은 가을, 좋은 절기에 모였네요. 천리 먼 길에 우리가 서로 기약하였듯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번역은 전혀 문학적인 문장은 아니고 그냥 뜻만 옮긴 것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차이는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현재와 연결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그 뭐랄까 아련했던 마음을 글에 몇 자 안 되지만 그 몇 자 안 되는 글 속에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들은 어떻게 썼을지도 궁금하지 않은가요? 아들은 아주 효성스러운 답을 합니다. 학처럼 흰머리 우리 부모님 당상에 계십니다. 울긋불긋 색동옷 입고 춤을 추옵니다. 이건 뭐 고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노인 앞에서는 아들이 나이가 많아도 아이처럼 한다. 우리 집안에 한없는 즐거움이 있사옵니다. 이 밖에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사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빠는 현재의 기쁨을 얘기하고 엄마는 과거의 쓰라림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아들은 아주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에 대한 효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 저도 부럽습니다. 이게 바로 미암의 가족이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시는 누가 더 잘 쓴 것 같다. 덕봉이 좀 왠지 더 잘 쓴 것 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